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는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한 걸음 더 더해주는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A컷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오늘 첫 시각의 브리핑은요, 무디스의 로고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디스가요, 무려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은요, S&P 그리고 피치, 이어서 무디스까지 3대의 신용평가사라고 불리는 모든 곳에서 최고 등급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디스는요, 왜 이렇게 신용등급을 무려 108년 만에 강등을 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이 등급을 내렸던 그 이유를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S&P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 가장 먼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의 협상이 파행이 됐고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바꿨고요. 시장도 크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부채 한도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중기 재정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정치적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국가 부채 그리고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용평가사는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공통적으로 강등 이전에 그 신용등급 전망치를요, 전부 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장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1917년 이후에 108년 만에 무디스가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2기가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왜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렸을까요? 시장에서는 네 가지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출 증가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 계획으로는 이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네 가지의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겠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저희가 2019년부터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가 진행됐었을 때 2020년과 21년 때는 거의 전쟁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회복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있던 미국에서도 드디어 균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제가 좀 기사를 봤을 때 S&P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때와 비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달랐고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장 먼저 S&P가 강등을 했던 2011년에는요,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우선 전 세계 지수 자체가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이를 복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강등 사례가 조금은 달라서 이를 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두 사태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 지수는 S&P 강등 때는 하락을 한 달 후에도 지속을 했지만 피치 강등 때는 이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가 강등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컸고 미국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 증시가 7%가량 하락을 했고 2023년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 강등이다라는 것의 상징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상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우세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취임하고 직후에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스탠스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가 다시금 강경하게 입장을 바꿀지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자마자 이거는 바이든 정부의 탓이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타이밍을 항상 놓친다라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또 다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세 카드를 통해서 국채 수요 유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국들에게 국채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동맹국의 무역 협상 압박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동맹국들 그리고 무역 적자국으로부터 세금을 늘린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는 부채를 탕감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러한 카드가 다시금 강경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또 간밤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지표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또 위축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동맹국들의 협상 압박,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경제 지표는 또 다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내 고립의 심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이번에 관세 무역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한 발 진 것 같다, 물러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금리와 관세 그곳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반응하는 부분을 우선 또 S&P와 피치 강등 사례랑 비교해 본다면요. 코스피는 7% 넘게 S&P 때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가량 상승했었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4조가 넘었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를 회복하는 데도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치 때는 그보다는 조금 적었네요. 2%가량 빠졌고 환율은 1%가량 상승,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처럼 오늘 시장은요. 지금 2,600선을 좀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만큼의 급락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떠나기는 하는데 1조 이상의 강한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네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환율적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게 된다면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4분기 때는 또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DB증권의 좀 분석도 있었고요. 코스피가 제한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오늘만 봐도 이탈을 하고 있죠. 일시적인 상황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물 장기 금리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후에 4.5%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부분을 미칠지 또 달러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면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0개월 만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을 이 트럼프의 발언이 또 이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오늘 한번 시장 정리해보죠. 네, 결국에는 시장은요. 지금에는 숫자보다는 심리에 더 중요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요. 역시나 정책보다는 신뢰에 더 중요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100년간의 신뢰가 오늘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2시 구간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시장 2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에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1.2%대 강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피 같은 경우 2640선을 터치하면서 2600선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2600선 붕괴가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하방 압력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1.9%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지만 또 2% 넘는 낙폭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1.9%대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은요. 사실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던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1,700억 원. 이 메이저 주체가 모두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면서 오늘 1.9%대 코스닥의 지수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 2,700억 원 담아내면서 그래도 조금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9%대, SK하이닉스 3%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그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폭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2.2%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4거래일 만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간 계속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오늘 0.3%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낙폭이 큰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8% 넘게 눌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 영업 손실이 114억 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왔고요. 8% 넘게 눌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이뮨 온시아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유한양행이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기도 한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뮨 온시아 역시나 오늘 강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내년에 글로벌 기술 이전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을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130% 급등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99%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마니커입니다.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6개주들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브라질산 가금육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치킨값이 3만 원까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6개주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 오늘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면서 진단키트주들도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동남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이고 또 이 최대 이 치사율 같은 경우 75%를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진단키트주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25%대 급등하면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요, 역시나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이었습니다. 108년 만에 신용등급 하향을 했는데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S&P 신용등급 강등 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처럼 급락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11년도 당시와 현재와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단기채가 하락을 했고 미국은 오히려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1년도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트럼프의 정책과 앞으로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짚었던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이랑 금리 인하를 원하긴 하는데 워낙 또 파월이 방어선을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가 바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트럼프의 행보 조금 유해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강해질까요? 네, 일단 만약에 네. 지금 약간 관세를 유예한다. 맞습니다. 뭐 90일 유예잖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닌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미국이 부유하게 되겠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관세에 대한 얘기를 유예를 했는데 막상 상황을 보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고 이 관세도 약간 흐지부지진다 그러면은 네. 다시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6월 FOMC 때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 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트럼프가 노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다시금 또 불확실성이 재점화되면서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지금 뭐 국내라던가 아니면 아시아 국가라던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답을 딱 정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입으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 하향 조정 자체가 과거와 지금과의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는 이미 저금리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과 변수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와 안 하게 될 때를 좀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됐을 때 시장에 좀 글로벌 시장에도 충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가 촉발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기대 인플레가 한 7%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인하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네. 지금 뭐 우리가 예상은 네. 다들 그랬습니다. 네.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침체로 보기엔 어렵다거든요. 요지가. 네.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촉발시킬 것이다. 이거 우리는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 입장이에요. 네. 이제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인하를 시켜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관세로 인해서 갚아가겠다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싸움을 누가 이길 것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휘두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고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 자체가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지난주에 예상했던 거는 이제 미중 갈등도 해소가 될 것이고 너무 좋았죠. 네, 외국인도 들어오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할 것 같고 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거봐라 중시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네. 지금 이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가 오늘 신용등급 하향된다니까 이러면 트럼프 또 다시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P 강등 때 그리고 피치 때랑 좀 이야기를 저희가 뭐 비교를 해봤는데 그 비교할 만큼의 시장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달러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달러 강세가 재현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네.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사실 네.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이 더 오르고 내린다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네. 달러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대 구간인데 네. 사실 상단으로는 저는 1,45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방으로도 뭐 1,38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자체가 결국에는 안전자산이 선호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신흥국들의 금리 차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신흥국들의 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대표적으로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5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는 동결시키더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배경 자체가 신흥국들에 대한 화폐 가치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다시 신용 등급이 하향되고 연준에서도 이거를 보고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뉘앙스로 간다. 그럼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충격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만약에 금리를 인하시킬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쵸, 사실. 대응이죠. 예, 네. 우리가 사실 뭐 미리 파월 의장과 뭐 네.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가 뭐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지금은 시장이 진짜 예측보다는 좀 대응 단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좀 염두에 둔 다음에 그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사실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바뀌는 건가? 반도체 이제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면 또 지수 상단 이제 뚫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지금 결국엔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탈이 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저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의도를 한 네. 건지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 신용등급 인하했을 때 대부분이 다 금리가 낮았던 상황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자꾸 조여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게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9월에 진행될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용등급이 하향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린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파월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러니까 빨리 해 이거인 건데 의견이 더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단을 딱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미증시 랠리 때도 많이 못 올랐고 미증시가 빠질 때는 빠지고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왔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하방 정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밸류라는 게요, 사실 네. 그 현재 상황에서의 평가도 평가지만 앞으로 상향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합리적인 지금 책정을 받고 있는 거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경쟁 상황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흘러나오고 내수도 안 좋은데 이제 수출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네. 근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시장은 항상 강하게 움직여 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랑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를 동경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카타르도 해가지고 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카타르 국부펀드를 통해서. 근데 좀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갔을까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가 AI 센터를 거기에 구축을 하게 되면은 중동에 대한 그 AI 센터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석유가 아닌 다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졌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펜디스 기업들이 AI 칩을 납품하게 되면은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중국의 그 비슷한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나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주가 자체를 보면은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만큼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그렇긴 때문에 해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반도체 종목들 오늘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하니까요. 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네. 삼성과 SK가 좀 많이 비교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은 이제 저점 딛고 반등할 것이다. 뭐 역사적으로 좀 너무 낮다라는 평가가 있고 SK 하이닉스 뭐 지금은 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을 봤을 때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시면 네. 하이닉스가 좀 낫고요. 네. 만약에 좀 성장이나 이런 걸 다 보고서 모아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 쪽의 시장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하이닉스가 멈출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AI 칩에 대한 판매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HBM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기타 팹리스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 그러면 HBM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HBM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실적이 2분기, 3분기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시면은 약간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만날 때 중국에 갔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실적도 보면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도 안 좋아요. 적자예요. 네. 근데 스마트폰 쪽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스마트폰 시장이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민다만 네. 그래도 점유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오히려 앞으로 더 커질 쪽은 삼성 쪽이 아니냐. 지금 SK 하이닉스도 물론 로봇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과연 삼성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짧게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환율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잖아요. 환율에 민감한 업종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수혜주라든가 피해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실 환율 급락했을 때 네. 잘 올랐던 게 항공주, 항공주, 여행주, 네. 내수주였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네. 만약에 다시 환율이 반등하면은 또 조정받겠죠. 그리고 지금 환율 피해주라고 불렸던 게 뭐 자동차라던가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수출과 관련된 조선 이런 쪽들은 오히려 환율 올라가면서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만 그렇고 네.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리 수출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버텨주고 오히려 상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물론 수출주들이 환율이 떨어져서 좀 타격을 입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환율의 영향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하나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조 본부장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디스가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 조정은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재정 문제 해결 노력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의 발표 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와 미국 주가지수 하락 그리고 미국채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표 직후 4.49%까지 치솟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1bp 내린 4.445%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19일 오전 컨퍼런스콜을 열어 향후 시장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을 하자고 하는데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며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 게 좋다면서도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자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문 전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원전 안전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나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된다며 탈원전이 잘못된 환경론자들 탓이라고 비판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파이널샷 월요일 새 코너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코너 종목 파인더인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뉴스 열어봅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슈, 밝은 빛 보는 태양광 섹터 겹호재의 급등이라는 뉴스입니다. 먼저 태양광 섹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대선 정책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죠.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또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속하게 키워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영향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를 또다시 내놓으면서 반사이익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중국 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L이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첨단 생산 제조 세액 공제에도 해외 우려 기간 FEOC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겼고요. 이 FEOC의 경우에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정부 단체 및 개인 지분이 25% 이상 포함된 기업, 더불어서 FEOC에 속한 기업이 수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태양광을 사용한 프로젝트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반사이익 받아가면서 오늘 태양광세 더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대명에너지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로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24,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급등세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에너지가 10%대, SK 이터닉스도 10%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 종목 안에서 역시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7에서 8%대 오름세로 오늘 강한 시세 지켜주면서 5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삼성생명 관련 소식입니다.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이 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보험 손익이 2천억 원대, 투자 손익 4천억 원대 나오면서 총 지배 순이익이 6,353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대 증가세 이뤄냈습니다. 보험 손익의 경우 계절적인 예실차 부진과 손실계약 비중의 증가가 좀 있었고 투자 손익은 평이했다는 평가 받아갔고요. 신계약의 서비스 마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잠깐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2분기부터는 이 배수 상승을 바탕으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가 약세에 따른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FKICS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본 비율 부담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주가 약세로 올해 주당 배당금 5,1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0%로 개선되는 흐름 역시나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보험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주가 흐름 잠깐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험주 안에서 역시나 삼성생명의 주가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5%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8,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생명보험주는 부진한 모습이네요. 한화생명, 동양생명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가 오늘 또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인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중화권을 중심으로 또 재확산 조짐이 나타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홍콩의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양성 비율 13.6%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1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집계를 내놨고요. 중국 본토에서도 최근 양성률이 16.2%에 달하면서 한 달 새 2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 또 국내 진단키트, 백신 관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 가능성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 A, B형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콤보 키트 매출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이 321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기록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헬스케어의 경우에 실적 추이 봐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한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주가 흐름도 양호한데요. 방금 살펴보신 오상 헬스케어의 경우 3%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젠텍의 경우 20%대 급등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 10% 넘는 급등세도 포착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여파, 5조 매출 타격 임나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주말 사이에 광주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광주 2공장입니다. 1공장도 있는데 1공장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타이어 생산량이 약 3만 개에 달하는 공장에 피해가 있었고 이 규모가 국내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성 공장에서는 국내 물량 중에 48%를 현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공장과 인접한 이 곡성 공장에서 정연한 원료를 광주 공장 1공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광주 공장 2공장의 생산 설비 일부를 1공장으로 옮기거나 재건전 유휴부지에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럽 공장 증설 상황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피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단기 실적 악화 불가피 하나 극복 가능한 악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생산 차질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반영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추정치 대비해서 올해는 36%, 내년에는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판매량 차질이 하지만 10% 수준이기 때문에 곡성과 베트남 공장이 활용 가능해서 장기적인 사업 지속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수 의견 유지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타이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넥센타이어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함께 반사 이익을 받아오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7%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주로 공급하는 완성차 업체 기아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면서 91,4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현대차도 1%대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질 양계장에서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발생을 하면서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우리 국내로 수출하는 양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입을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국이 냉동 닭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브라질에서 88%를 차지를 했고요. 치킨집을 더불어서 닭갈비집 등과 같은 곳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중단되면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림을 비롯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마린 솔루션 오늘 상승세 잘 유지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USTR 대표와 발언과 더불어서 좀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진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조선 쪽에 대한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정부와도 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주 함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여쭤보고 싶은데 종가로 공략한다면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해 보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가 베팅주로는 대한전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8,550억과 영업이익 27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4년도에 뭐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보를 하면서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을 좀 돌파를 했고, 이는 작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25년도의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적 케이블 1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공장 역시 27년을 목표로 해서 완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과 같이 수요가 많을 때 공급 확대가 더불어서 매출이 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인 만큼 오늘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가에 좀 노려보실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5개 종목들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골라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앞서 살펴본 종목도 좀 눈에 보이고요. 금호타이어, 그리고 SK 하이닉스향 공급 소식을 전한 한미반도체도 눈에 띕니다. 오늘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특징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특징주로 첫 번째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6개주 안에서 할인 포착해 주셨습니다. 치킨값도 오르는 건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25%대 급등세인데 어떤 이슈입니까? 앞서서 이제 잠깐 소개가 돼서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보통 치킨 시킬 때 뭐 뼈로 시킬 수도 있고 우리 뭐 순살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순살을 대부분 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닭으로 이제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60일 동안 이제 그 브라질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닭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치킨을 먹는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병아리에서부터 한 보통 10호, 11호라고 얘기하는데 한 5주에서 6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공장을 닭고기를 키우는 어떤 그런 닭을 키우는 곳을 다 비운 다음에 새로 병아리서부터 키워도 60일 동안은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60일로 정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오늘 그 상승이 뭐 사실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통 매수를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동안의 할인이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흐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켜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한 1년 6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의 7천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다음날 시초가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할인이 이런 그 테마성 흐름 보여줬을 때 3일 연속 올라간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하루 정도 크게 올라가고 두 번째에서 이제 시초가 높게 잡고 음봉으로 빠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르고 있는 6개주 그 안에서 할인의 경우 테마성 급등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시세가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을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A스토리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0%대 급등세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오늘 딱 A스토리가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재료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떤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보통 OTT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좀 약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넷플릭스 주가인데요.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뭐 연중이 아니죠. 뭐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7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시가총액 700조 원이면은 삼성전자를 2번 사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넷플릭스 어떤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OT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A스토리의 상승의 어떤 뭐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좀 약간은 열기가 식군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대선 테마주들 관련돼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K 콘텐츠, K 콘텐츠는 사실 한 후보만의 어떤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공통적인 어떤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스토리 자체적으로 이제 로드맵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26년도까지 어떤 드라마를 몇 편을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총 7편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A스토리가 오를 때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거든요. 중국이 한알령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죠. 한알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알령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한알령 해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A스토리도 시장에서 대중국 관련주로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제 최근에 한 10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하나의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수급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카카오뱅크이네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그렇죠. 좀 빠지는. 네, 일단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사실 뭐 시장 분위기상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네. 우리가 보통 올라가는 기업들만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떨어지는 기업들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싸졌다라는 평가를 해서 어떤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판단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은 뭐 1,374억으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카카오뱅크를 볼 때 시장에서 은행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핀테크 업체를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은행 제줄이 많이 올라갈 때 카카오뱅크는 거의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핀테크 쪽에 어떤 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카카오뱅크도 은행주 계열의 어떤 주가 흐름을 같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비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에서 비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카카오 앱을 열었을 때 나오는 광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의 비교를 해줄 때 그 대출 비교 서비스, 요게 이제 비이자 수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 뱅크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거의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거의 다 개설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2,500만 명 이상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계좌를 갖고 있는 것과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될 텐데 월간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도 거의 1,900만 명에 육박하는 1,892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은 사실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오늘 조정기에 어떤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좀 약간 부담 없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에도 확인이 됐었는데 일부 매도 물량도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돌다리도 두들리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잡으시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분들 중에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멘트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살짝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중에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내일까지 파는지 아니면 내일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시세와 상관없이 카카오뱅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 종목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포착해 주신 특징주들 정리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좋게 보고 계시는 오늘의 종목, 공략주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의 평가가 달라질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더 좋아졌을 때 혹은 뭐 큰 변화가 없었던 기업들이 좋아졌을 때 뭐 시장에서 호평을 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좋아졌을 때 한마디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게 어떤 그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을 텐데 호텔 신라가 올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이라 호텔 신라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호텔 신라를 시장에서 좋은 어떤 비율을 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이 들어갔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롯데 면세점이죠. 롯데 면세점이 1분기에 어떤 그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들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흑자 턴은 못했습니다만 적자를 상당폭 줄였다는 점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호텔 신라가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나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텐데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만은 4월 말에 호텔 신라가 급등을 했을 때 나왔던 재료가 이제 직원들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호텔 신라의 급등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었고 어떤 비용적인 고정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에는 중국의 이제 유커 단체 관광객이나 따이공 보따리상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면세점 전체에서 소위 얘기하는 보따리상한테 1년에 이제 송객 수수료 관련돼서 지급하는 게 4조 원 정도 됐었었는데 롯데 면세점서부터 이거를 끊어냈죠. 그래서 롯데 면세점의 흑자 턴어라운드의 주요 그 이슈가 재료가 중국의 보따리상 따이공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 송객 수수료를 이제 중단을 했다. 따이공들이 100억 정도를 사거나 아니면 100억 정도의 손님을 갖고 오면은 30억 정도의 수수료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롯데 면세점서부터 거래를 끊었다. 호텔 신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일단 4월 말서부터 그 호텔 신라의 상승세, 그 다음에 횡보하는 기관에서의 어떤 탄탄한 어떤 매수세를 연출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급등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기관 수급이거든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그동안에 약 한 3주 동안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은 수급상의 변화에서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면세점 사업이 이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호텔 신라 가격 전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수준이 적정하겠습니까? 자, 호텔 신라 가격은 사실 뭐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가격적으로 현재가로 이제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떤 그 윗단만 정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47,000원 밑에서만 사시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단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중기라고 할 수도 있는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매 가격은 기존에 한 5월 초쯤에서 횡보했던 가격대에서 약간 아래 구간이거든요. 한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는 호텔 신라였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2,000원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인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육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산 가금육 전면 금지 조치가 됐죠.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간 국내 기업들 이 냉동 수입육의 90%를 브라질산으로 충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고요. 이 수입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치킨값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육계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오늘 마니커랑 체리브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림과 마니커 FNG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갔었는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주말 사이 대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대선 주자들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활용하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했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원전,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 일제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원전 같은 경우 상승분을 일제 반납하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 하락으로 전환했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상한가 지금 도달을 해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풍력과 이 태양광 양쪽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SK 이터닉스 12%대 강세, 또 대장주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CS 윈드도 빨간불 켠 모습이고요. SDN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켰는데 하락으로 전환했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또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10시가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종전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스탄불 회담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 재건주에서 일제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SY 스틸텍부터 SG 전진 건설 로봇 일제히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일정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염승환의 맥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1조 넘게 들어오면서 10개월 만에 외국인의 컴백이 도래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꺾이는 모습, 돌아선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은 일시적인 이탈 이후에 다시금 우리 시장을 사들일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갈까요? 이와 관련돼서 시장 영향력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의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또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 이전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또 돌아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사님?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10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월간 네.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뭐 일단은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좀 약간 1차전은 좀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관세이나 기대감으로 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좀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많이 샀던 기업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는 건 이번에 뭐 중동에서도 엔비디아가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거기에 공급하는 하이닉스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가 있었는데 AI 지출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그 HBM 관련된 이슈도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 좀 많이 엔비디아 못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더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 반도체 매수를 좀 자극시켰고, 또 한 가지가 그 최근에 좀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 분위기, 또 신흥국의 통화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이 아니라 좀 구조적일 수 있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달러보다는 좀 한국 주식 그동안 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또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뭐 오늘은 좀 비록 아쉽게 좀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이 됐지만 5월 들어와서는 이제 확실히 그 매수 기조로 좀 오랜만에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구조적으로 원화에 대한 강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뭐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종목군, 이 섹터군들이 좀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앞서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 AI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AI로 이제 네. 귀결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사실 이 전력 수요라는 게 AI가 아니어도 증가는 해요.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근데 지금 미국의 전력망은 제대로 안 갖춰졌고,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정전도 한번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뭐 미국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어제 뭐 대선 후보 TV 토론 이제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다 계속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맞습니다. 전력 얘기, ESS 얘기, 뭐 원전 얘기. 결국엔 전기가 이게 뭐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그걸 그 이제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전력망 투자랑 데이터 센터는 같이 가야 되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매수를 뭐 하이닉스도 매수하면서 전력망 관련주도 좀 매수했던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그리고 AI 뭐 이쪽 부분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책하게도 외국인의 수급이 관련 섹터로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의 기환의 또 다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환율이 또 최저치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매수를 좀 부추기는 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강세의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사실 이게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가 진짜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예전에도 1,400원 깨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다시 위로 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구조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결국 미국에 대한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 자체도 달러 약세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예전처럼 저는 좀 강해지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는 유독 약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치 리스크까지 터져가지고 또 거기에 내수 경기도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올해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 정치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내수 부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수 부양을 하려면 또 환율이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400원 이상의 환율보다는 1,350원에서 한 1,400원대 요 레벨에서 좀 움직이는 좀 안정된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이창용 총재도 사실 좀 언급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이제 통화 강세, 그러니까 좀 환율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압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 지난주였나요?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네. 뭐 회동했다는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역 협상과는 별개인데 어쨌든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환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달러는 피크아웃한 가운데 한국의 그 원화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르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흐름은 아니고 좀 구조적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외국인 수급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의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 수급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어서 오늘은 비록 매도하더라도 다시 좀 시간 지나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사실 우리 시장이 연초 좀 잘 갔었을 때도 외국인이 안 도와줬는데 잘 갔잖아요. 상단이 조금 제한적이긴 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삼방을 또 활짝 열어둬야 되는지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연기금은 한마디로 좀 이제 수비수예요, 수비수.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로 후퇴할 때마다 뭔가 좀 잘 막아줬잖아요. 뭐 2,400, 500, 심지어 2,300까지 왔을 때도 연기금이 정말 많이 사서 하단을 막아줬는데 근데 위를 여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네. 전통적으로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할 때 위가 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공격수 역할은 외국인인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런 그 글로벌 증시 변동성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위를 열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외국인들이 그 얼마 정도 살지는 우리가 알 수는 네. 없는데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위는 열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열릴 수 있으려면 외국인들이 시총이 작은 걸 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큰 건데 핵심은 하이닉스 산 것까지는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많이는 안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를 언제쯤 좀 공격적으로 사느냐. 아. 그때 이제 위가 열리는 신호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나와서 위는 막혀 있지만 외국인들의 귀환은 아무튼 그 위를 열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포인트가 과연 삼성을 얼마나 언제쯤 공격적으로 매수하느냐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추세적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신정부에서 돈풀기를 할 거고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나 요즘에 나오는 뭐 뉴스나 이런 이제 네.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또 얼마 전에 KDI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죠. 엄청 네.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당연히 암울하죠. 이제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네. 이거 언제쯤 좋아지나 걱정은 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는 그렇게 안 좋으면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네. 여러분이 대통령 된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나라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살릴까? 이게 모두 다 공통된 주제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네.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럼 대통령 후보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쵸. 그래서 저는 1순위는 내수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아진 성장률이 더 빨리 이런 재정 지출이나 금리 인하를 더 자극시킬 수 있어서 이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도 지금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빠르게 집행되고 지금 금액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더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진 뭐 수출은 사실 뭐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라 사실 우리가 좀 개입하기가 좀 그쵸. 쉽진 않아요. 네. 근데 내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 부양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내수 부양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요즘에 내수가 더 안 좋은 게 한국인들이요. 해외에 나가 소비를 좀 많이 해요. 그것도 좀 맞아요. 영향을 많이 네. 줬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네. 많이 오면 자동으로 또 내수 부양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에 아마 중국의 단체 관광객 그 비자 면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자체가 내수 비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돈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계속 내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 있고, 그렇게 되면 내수 쪽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통상 협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런 통상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어떠한 뷰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그 대선 TV 네. 토론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천천히 하자. 요즘에 일본도 좀 천천히 네. 좀 속도를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랑 신뢰관계가 본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는 좀 빨리 하겠다. 네. 네. 근데 저는 물론 속도가 빠르냐 이런 거 느리냐 이거보다도 네. 결과물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7월 8일까지거든요. 그게 네. 이제 협상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결론 내야 되니까 아마 이제 대선으로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뭔가 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협상은 계속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가장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건 아마 에너지 수입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이거 금지돼 있잖아요. 옛날에 네,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거 아마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국에 지금 자동차 관세 25% 부과됐잖아요. 네. 요걸 최대한 낮추는 거거든요. 아니면 면제라든가 이 면세인데, 영국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아예 없애진 않을 것 같고 네. 10%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낮추는 게 목표인데, 네.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 사업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이 있으니까 결국 저는 이제 핵심은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를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 이슈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 좀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봤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좀 만족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시장이 이제 뭐 악재들은 대부분 다 노출이 됐기 그쵸. 때문에 뭐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다만 더 가려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승전 삼성전자예요. 사실 좀 안타깝지만 네. 오늘도 안 가더라고요. 이제 좀 답답하긴 한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뭐 젠스낭 CEO가 컴퓨텍스라는 이제 거기 컨퍼런스에서 네. 또 연설을 하는 걸 봤는데, 저게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2분기 말이냐 3분기 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데, 엔비디아의 공급이 빨리 좀 돼야 되고, 이게 돼야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생겨야 위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저는 결국에 이제 그 삼성전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요새 바이오가 좀 부진해요. 뭐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바이오가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3번째, 4번째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미국의 약가 인하라든가 관세, 아직 그 바이오는 품목 관세가 부과가 안 됐죠. 근데 네.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바이오가 이런 좀 약간 불확실성을 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위로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 그 생물보안법 이슈 한번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그 중국을 규제하는 그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그냥 이제 계류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상원까지 못 가고, 그게 이제 중국의 CMO 위탁 생산 업체랑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한테 호재인데, 전 트럼프의 그 지금 성향상 중국에 대한 바이오 규제는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하반기에 가셔야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기업들을 또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면 증시가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과 뭐 이야기를 했고, 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5월 28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좋은 실적을 반드시 내줘야 되겠죠. 기대 이상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29일은 금통위 금리 결정인데 아마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은 대선이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 관세 언제쯤 부과할지 이 부분하고, 월마트가 가격 인상한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가 강하게 비난을 해버렸어요. 올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마트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제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비용을 고객들한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마트의 가격 인상 여부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그러니까 한 7월경 될 것 같은데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확인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뒤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로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께서는 단기적인 매도이다, 좀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양대지수 형들 구간에서도 1%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의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특징 점들 정리해보고 가야겠죠.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좀 삐졌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왜 우리가 더 많이 빠질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렇게 완전히 커플링이 될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게 조금 좀 아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장 들면서 뭐 흐름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조금씩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 뭐 저희 한국 증시는 이런 수급 흔들리게 되면 별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는다.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가 좀 커졌다가 다시 조금 약화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내일은 좀 돌려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지지권이 좀 이탈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2600선 중심으로 큰 폭의 어떤 변화만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 어떤 변화가 나올지에 따라서 달렸겠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만 보여주게 되면 큰 압박은 없겠다라는 쪽들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 끝나는 거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늘 시장 쪽에서는 기존에 강했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ESS 쪽, 이거는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 쪽들과 함께 뭐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 6개 뭐 관련된 종목들, 수산주, 뭐 또 코로나 관련주 이런 쪽들이 강했고,
의외로 오늘 2차전 지수가 좀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줄지 이것도 한번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또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정리해 주셨는데 내일장의 미국의 에너지가 또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진행됐던 에이펙 회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제주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진전된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장일치로 다자 무역체제 지지에 성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관세 조율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도 21개국이 만장일치로 공동 성명에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다자 무역체제라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무역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성명에 따라서 향후에 관세 조율이 우리나라와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이번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HD 현대와 하나오션과 함께 조선업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선 업황이 꽤 부진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재건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은 향후 관세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논의된 부분들도 당연히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한미 관세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이 협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관세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류 독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현재 브라질 상업용 양기시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수출이 60일간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88% 브라질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급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이 닭고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도 있었죠. 이뮤노시아가 이제 장중에 100% 넘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달바글로벌 등 다양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과열권에 들어섰죠. 네. 그런 만큼 리스크가 커진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 이제 1차 대선 후보자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23일의 경우 2차 토론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대명 에너지 등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급등락이 큰 만큼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리스크 방어 측면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던가 단기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오늘 또 정책 기대감 속에 급등하는 종목들 나왔는데 이 변동성에는 유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 가까운 약세 구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00선 초반에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전일 대비 23포인트 이상 끌어내립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이상 내리면서 전일 대비 11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713.9포인트
1.5%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이어가면서 기대가 좀 키웠는데 오늘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동참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동향은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폭 그리 크진 않지만요. 기관이 2,000억 원 가까이 물량 털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나홀로 매수세 포착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19일 월요일장 국내 시행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글로벌적인 악재에 우리 시장 역시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낙폭을 더 확대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줬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빨간 색깔로 마감을 한 종목군들이 하락 마감, 그리고 초록 색깔로 마감을 한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군들을 뜻합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채 마감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2.7%가량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딛고 좀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괜찮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려 2.5%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좀 엇갈린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을 지켜줬던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들의 낙폭은 두드러집니다. 현대로템 4%, 하나오션도 2.8%가량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금융주들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엇갈린 모습이 혼조세가 펼쳐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경색된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종목은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HLB가 4%가량 빠졌고요. 리가캠 산천당 제약 일제히 5에서 3%가량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용 관련된 바이오주들은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 휴젤과 클래시스는 빠진 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전염병 소식 속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인데요. 오늘 3.8%가량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8% 이상의 하락을 보인 채 마감을 했고요. 전자기술과 제조업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마감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 흐름도 약한 모습,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경색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쪽 하림지주 1.9%가량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육계에 대한 수입이 금제가 되면서 이로 인해 하림지주와 같은 닭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오늘 하루의 상황을 저희가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2619선까지도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장중에 2600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막판 직전에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2600선은 회복해준 채 마감을 했고요. 0.89%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흐름도 유가증권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가 펼쳐져 있는데 시가가 가장 높았고요. 그 뒤에 하락폭을 점점 더 넓혀가다가 1시 구간쯤에 가장 낮은 지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1.5%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1397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원 6전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0.08%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400원대를 계속해서 하회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매수로 돌아서려도 움직임이 나타났던 외국인이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가 집계가 됐는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를 선택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다만 이 순매도와 매수의 폭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덜한데 지수단의 하락은 더 깊죠. 그만큼 관망의 장세가 좀 펼쳐졌고요. 거래대금 자체도 조금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고 외국인 3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 급락, 그리고 삼성전자도 1.7%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만 원 선 또다시 이탈을 한 SK하이닉스고요. 다만 아랫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5%가량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00만 원 선 웃도는 모습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는요, 지난주에 상장 이후 최저가 공모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0.3%가량 상승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0.2%가량 빠졌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이 0.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조선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회복을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 엇갈린 모습 보인 가운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5%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 오늘 완성차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0.1% 상승한 반면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0.6%가량 하락으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HB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오늘 4%가량 빠집니다. 지난주부터 바이오 종목들의 매물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좀 버텨줬었던 로봇주 차익 매도 물량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4%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시장의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외환 동향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2원 오른 1,397.8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환율은 대체로 위험회피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오늘 장중에는 오히려 달러화가 반등하며 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오전에만 1,300억 원 가량 순매도를 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게다가 오전 중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달러 환율도 위안화와 동조되며 장중 한때 1,401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후 중에는 1,400원대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1,400원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체로 변동폭 자체는 지난주보다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환율적인 영향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에 시장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달러와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감소가 약달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재무부 장관의 말처럼 이미 반영된 재료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전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시장은 그 중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지수 선물은 현재 아시아장에서 빠르게 하락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장기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하며
달러화 강세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인 미국의 정부 지출 부담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011년 S&P의 강등과 2023년 피치의 강등 시에도 외환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달러화 추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보다 내일부터 시작될 G7에서 아시아 통화에 대한 환율 논의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등급의 영향으로 뭐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시아 시장의 통화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했고 환율도 꽤 많이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출발이 조금 찝찝한 월요일인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시장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포인트 잡아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시장에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다시 상큼하게 되려면 미국장이 잘 견뎌줘야 되겠죠. 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과거 신용등급 강등 시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잠깐 환율 관련된 쪽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은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는 오히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엔 좀 특이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스닥 선물이 한 1%대 하락세를 보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른 것보다 금리가 올라간다. 여기에 가장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항으로 보이는 4.5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더 세게 움직이네요. 5%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금리와 관련된 쪽의 변수를 본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모든 소비와 그리고 또 내구재 관련된 쪽에 대한 위축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들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장중에 금리가 하락적으로 돌아서서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더 있다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수도 주가가 위험자산과 관련된 쪽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소화하고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주 초 특히 월화수 이쪽에서 계속 체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포인트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시장 분위기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최영재 전문가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미국에서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의 경우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7% 하락을 했는데요. 예상치였던 0.5% 하락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선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앞으로 향후 경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지수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르면 20일에 한미 관세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달의 경우에도 고위급 중간 점검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윤곽을 잡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자동차 관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것들이 조율이 된다면은 2차 전지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반등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협의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비주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된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일반 청약에서 4조 원 정도의 증거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굉장히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시장이 더 약세 흐름에 보임에 따라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주 신규 상장주가 꽤 많네요. 시장에 힘이 좀 보태줘야 할 텐데 어떻게 트레이딩해야 할지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압축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시장 시초가 공략주로 본다면 어떤 종목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내일 바라볼 종목 중에 한 종목 쪽으로 동국제약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잠잠하다가 한 이틀 동안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을 봤습니다. 근데 일단 동국제약을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관련돼서 관련된 화장품을 써보니까 제가 살아납니다. 제 피부가. 그런 쪽에서 아마 관심 있게 임상 실험을 저를 통해서 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전체 매출 중에서 이 회사가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아니라 네. 화장품과 그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35%, 올해는 아마 40%대까지 가면서 화장품 쪽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키우겠다는 쪽들인데 그 써본 그 제품이 마데카 크림입니다. 네, 그 저 같은 피부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회사가 셀트리안 24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마데카 크림을 그러니까 마데카소를 활용하는 전략 쪽에서 그동안에 위드닉스나 그리고 또 라붐 화장품, 리봄 화장품 이런 쪽을 인수를 했다는 쪽들은 앞으로의 전략들이 화장품 특히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제약사가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런 화장품 영역들 이거를 좀 더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도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250억대까지 들어왔고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은 좋아지는 기조였었는데 그게 화장품 쪽이 더 연결시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선행 PR이 한 9배 수준까지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가는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을 받았고 거기다가 크게 직전 고점과 그리고 또 어떤 단기 평선 쪽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눌림목 이후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음 저항대 18,500원대까지는 이상 없이 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대로 약간 다시 지금까지 횡보했던 가격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그때를 손절가로 바라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국제약 직접 써보셔서 더 믿음이 간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최영지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GS건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또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플랜트 해외 수주 확대에 따라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건설업황이 작년부터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GS건설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건설사 중에서도 빠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의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신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는데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진출에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GS건설의 경우 2023년에 한 가지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수주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 수주액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3조 1천억 원 정도 수주액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2조 1천억 원대까지 수주액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좀 안 좋은 사건을 딛고 나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건설업을 진행을 하는 GS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윗꼬리가 달린 구간대 위주로 매물이 길게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이 길게 쌓여있는 가격 구간대인 15,2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구간대 손절가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듣고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대표님은요? 네, 주초인데 아무래도 시장에 약간 좀 벌어진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변동성을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흐름들까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자. 하지만 강한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살펴보되 변동성 관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관리하자. 최영지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명확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도 부진한 만큼 이런 장세가 지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모아가기 좋은 장세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장세까지 내일 시장 한마디 체크해봤고요. 두 분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파이널샷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첫 개편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